제 친엄마가 살인자래요. 아니야. 아니야. 억울한 누명을 쓰고 30년 만에 출소한 죄수번호 1216번 서혜순. 뉴스 속 재벌 며느리를 본 순간 심장이 멎었습니다. 연골이 접힌 별 모양 귀, 3살 때 헤어진 딸 예원이 분명했습니다. 애수는 신분을 바꿔 딸집 가정부로 들어갔습니다. 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상해요. 이모님 품이 엄마 품 같아요. 더 기막힌 건 손녀였습니다. 낯을 가리던 아이마저 애순을 보자 덥석 품에 안긴 것입니다. 도대체 애순이 감옥에 가야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 모녀에게 펼쳐질 충격적인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육중한 교도소 철문이 삐걱거리며 열렸습니다. 30년 만에 맞이하는 바깥 세상의 햇살이 너무도 부셨죠. 애수는 자신도 모르게 손을 들어 얼굴을 가렸습니다. 회색빛 담벼락 안에서 형광등 불빛만 보며 사가버린 눈이 적응하는 데는 한참이 걸렸어요. 1216번 고생했어. 나가선 죄짓지 말고 살아. 교도관이 건넨 낡은 보따리를 받아든 애순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30년 전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딸을 떼어놓고 끌려올 때 입었던 유행 지난 옷가지 몇 벌과 얼마 되지 않는 영치금이 전부였거든요. 손등에 붉어진 핏줄과 거칠게 갈라진 손금이 잃어버린 세월의 무게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교도소 정문 앞은 출소자를 맞이하는 가족들로 북적였습니다. 두부를 입에 넣어주는 노모, 남편을 끌어안고 오는 아내의 통곡 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나왔죠. 하지만 애순을 반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애순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서 사람들이 하나둘 흩어지는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어요.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갈 곳도 기다리는 사람도 없었으니까요. 결국 애수는 스스로 편의점에 들어갔습니다. 냉장고 앞에서 두부 한 모를 꺼내 들었을 때 계산대 직원의 눈빛이 느껴졌어요. 구겨진 옷차림과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훑어보는 시선이었죠. 애수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도망치듯 계산을 마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인적 드문 골목길 전봇대 아래 쭈그리고 앉아 비닐도 제대로 뜯지 않은 생두부를 손으로 뚝 떼어 입에 넣었습니다. 목구멍이 꽉 막혀 넘어가지 않았지만 억지로 꾸역꾸역 밀어 넣었어요. 눈물이 두부 위로 뚝뚝 떨어졌지만 닦지 않고 함께 삼켰습니다. 살아야지. 억울해서라도 산다. 애수는 씹던 두부와 함께 울분을 삼켰습니다. 30년 전 그녀에게 내려진 판결은 무기징역이었습니다. 감옥에서 뼈가 사가 죽어나가야 할 운명이었지만 그녀는 도끼를 품고 버텼죠. 딸을 다시 보겠다는 일념 하나로 짐승처럼 일하고 모범수로 30년을 버텨 기적 같은 가석방을 받아낸 것입니다. 내 딸 예원이 다시 보기 전엔 죽어도 눈 못 감지. 저지르지도 않은 죄로 30년을 갇혀 살았습니다. 그 억울함이 오히려 애순에게 살아야 할 이유를 만들어 주었어요. 도끼 어린 눈빛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날부터 애순은 찜질방을 전전하며 일자리를 찾아 헤맸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벽은 감옥 담벼락보다 높았어요. 신원조회에서 나오는 정가자 딱지가 발목을 잡았습니다. 아줌마, 무기수 출신을 어디다 써? 우린 못 써, 가봐요. 인력사무소 소장은 혀를 차며 애순을 내쫓았습니다. 살인죄라는 빨간 줄, 그것도 무기수였다는 꼬리표는 주홍 글씨처럼 애순의 이마에 박혀 있었죠. 애순은 입술을 깨물며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겨우 구한 일자리는 쥐가 나오는 허름한 식당의 설거지 아르바이트였습니다. 며칠 뒤 산더미 같은 설거지를 하던 중이었어요.
식당 구석 낡은 TV에서 저녁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평소에는 신경도 쓰지 않던 소리였는데 앵커의 멘트 한마디가 애순의 고무장갑 낀 손을 멈추게 했습니다. 무심코 고개를 든 애순의 눈이 커졌습니다. 화면 속 단아한 정장을 입은 젊은 여인이 아이들 사이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거든요. 설마.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여인이 흘러내린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기는 순간 클로즈업된 화면에 연골이 살짝 접힌 독특한 귀 모양이 잡혔습니다. 별귀. 애수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TV 앞으로 다가가 화면을 더듬었습니다. 30년 전 품에 안고 우리 딸 귀는 꼭 별 모양이네라며 입 맞추던 바로 그 귀였어요. 바른미디어 그룹 며느리 정예원, 워킹맘의 모범. 자막을 읽는 애순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예원아, 살아있었구나. 이렇게 훌륭하게 컸구나. 하지만 뉴스 앵커의 다음 말은 애순의 가슴을 후벼 팠죠. 정혜원 씨는 슬아의 3세 딸을 두고 있으며 3세. 자신이 억울하게 잡혀갈 때의 예원의 나이와 똑같았습니다. 3살배기 딸을 보육원에 버리듯 맡기고 쇠고랑을 차던 그날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어요. 애수는 싱크대를 붙잡고 오열했습니다. 당장이라도 달려가 안아보고 싶었지만 무기수 서애순의 이름으로는 딸의 앞길에 재를 뿌릴 뿐이었으니까요. 먼 발치에서라도 보고 싶어 딸이 산다는 부촌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경비가 삼엄해 접근조차 할 수 없었어요. 그때 관리동 게시판에 붙은 공고가 애순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바른미디어 그룹 회장 자택 입주 도우미 구함. 조건. 입 무겁고 아이를 잘 돌보는 사람. 신원 확실한 분. 운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신원 확실이라는 4글자가 비수처럼 꽂혔죠. 살인 전과자가 감히 넘볼 수 없는 자리였으니까요. 애수는 절망하며 게시판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때 출소하던 날 교도소 동기였던 신명덕이 귓가에 속삭였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언니, 나가서 저엉살길 막막하면 연락해. 내가 세탁 전문인 거 알지? 사람 하나 새로 만드는 건 일도 아니니까. 그때는 쳐다보지도 않았던 쪽지가 지금은 유일한 동아줄이었습니다. 애수는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 깊숙한 곳을 뒤져 꼬깃꼬깃한 쪽지를 꺼냈어요. 여보세요? 명덕아. 나야 애순이. 1시간 뒤 허름한 다방 구석 자리. 명덕은 껌을 질겅질겅 씹으며 애순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아이고 언니 꼴이 이게 뭐야? 내 그럴 줄 알았어. 빨간 줄 긋고 나오면 세상이 지옥이지? 애수는 명덕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명덕아, 나 신분증 하나만 구해다오. 깨끗한 걸로. 죽은 사람도 좋고 산 사람도 좋다. 제발 나 좀 도와주라. 명덕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녀는 계산이 빠른 여자였어요. 쥐뿔도 없는 애순이 이렇게 매달릴 땐 뭔가 냄새를 맡은 거였죠. 하지만 지금은 일단 미끼를 던질 때였습니다. 명덕은 가방에서 낡은 주민등록증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툭 던졌습니다. 자, 김순애. 내가 돈놀이 할 때 관리하던 애인데 빚 독촉 못 이겨서 야반도주했어. 지금 살았는지 죽었는지 아무도 몰라. 가족도 없고. 명덕이 비릿하게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정과는 깨끗해. 빚쟁이라 신용불량인 게 흠이지만 고맙다. 고맙다 명덕아. 내가 이 은혜 꼭 갚을게. 애수는 그게 악마와의 계약인 줄도 모르고 주민등록증을 보물단지처럼 품에 안았습니다. 그래, 난 이제 서애순이 아니다. 김순애다. 이튿날 애수는 시장에서 산 흰 블라우스와 검은 바지를 정갈하게 차려입었습니다.
찜질방 거울 앞에서 몇 번이고 옷매무새를 다듬었죠. 초라해 보이지 않으려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드디어 딸이 있는 저택 앞. 으리으리한 대문이 위압적으로 애순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애순은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긴장감을 누르며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누구십니까? 인터폰 너머로 들려오는 집사의 차분한 목소리. 가정부 면접 보러 왔습니다. 잠시 후 찰칵하는 소리와 함께 육중한 대문이 열렸습니다. 애순에게는 그 소리가 마치 천국으로 들어가는 소리이자 훗날 닥쳐올 파란을 예고하는 운명의 신호탄처럼 들렸죠. 애순은 떨리는 다리에 힘을 주며 딸과 손녀가 있는 그 문 안으로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집사의 안내를 받아 들어간 거실은 애순이 평생 구경조차 해본 적 없는 딴 세상이었습니다. 천장까지 닿을 듯한 커다란 창문으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고 바닥은 거울처럼 반짝여서 낡은 구두를 신은 발을 들이기조차 죄스러울 지경이었죠. 그 한가운데 소파에 바른 미디어 그룹 도미경 회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단정하게 빗어올린 머리에 은퇴 안경. 찻잔에서 피어오르는 김조차 그녀의 서슬퍼런 귀에 눌려 조용히 흩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미경은 안경 너머 애순을 위아래로 천천히 훑어보았습니다. 애순은 그 시선에 온몸이 굳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교양 있고 빈틈없는 기업 회장의 아우라가 방 안 가득 퍼져 있었어요. 숨 쉬는 것조차 조심스러웠습니다. 앉으세요. 제가 시간 낭비하는 걸 싫어해서 용건만 간단히 합시다. 차분하지만 뼈가 있는 말투였어요. 애순은 땀으로 젖은 등을 꼿꼿이 세우고 의자 끝에 엉덩이를 살짝 걸쳤습니다. 미경이 테이블 위에 놓인 이력서를 집어들었어요. 이력서는 잘 봤습니다. 나이가 좀 있으시네요. 우리 집 일은 생각보다 고됩니다. 버틸 수 있겠습니까? 네, 회장님. 몸 쓰는 일은 자신 있습니다. 뼈가 부서져도 합니다. 애순이 떨리는 목소리를 감추며 또박또박 대답했습니다. 미경은 표정 변화 없이 고개를 한번 끄덕이더니 가장 중요한 본론을 꺼냈습니다. 이 일은 입이 무거워야 합니다. 사생활도 없다고 봐야 해요. 간의 일이 밖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애순은 속으로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밤새 연습한 대답이었어요. 남편은 일찍 죽었습니다. 딸이 하나 있는데 연락 안 하고 산지 오래입니다. 제가 못나서 연이 끊겼습니다. 애순은 밤새 연습한 거짓말을 아니 씁쓸한 진심을 담아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갈 데도 없고 이 집에만 헌신할 수 있습니다. 도미경의 눈매가 가늘어졌습니다. 일단 신분증 주세요. 애순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올 것이 왔구나. 애순은 떨리는 손을 감추려 했으며 주머니에서 김순애의 주민등록증을 꺼내 테이블 위에 조심스레 올려놓았습니다. 도미경은 턱짓으로 옆에 있던 비서를 불렀습니다. 비서실장, 지금 당장 조에 돌려봐. 비서가 신분증을 받아들고 어딘가로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네, 주민등록번호 불러드립니다. 1초가 1년 같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애순은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등줄기에 식은땀이 줄줄 흘러내렸죠. 제발, 명덕아, 네 말이 맞아야 한다. 만약 여기서 가짜인 게 들통나면 딸 얼굴은커녕 경찰서로 직행할 판이었습니다. 애순은 무릎을 쥐어뜯을 듯 꽉 움켜쥐고 속으로 빌고 또 빌었습니다. 잠시 후 비서가 전화를 끊고 미경에게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특이사항 없습니다. 그제야 애순은 참았던 숨을 몰래 내쉬었습니다. 미경의 표정이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공고를 보셨으면 아실 거예요. 아기 돌보는 일이 주된 업무 중 하나라서 일단 며느리가 원해야 합니다.
그때였습니다. 2층에서 칭얼거리는 아이의 소리와 함께 누군가 계단을 내려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할인이가 또 새로 오신 이모님을 거부하네요. 젊은 여자가 3살배기 아이를 안고 쩔쩔매며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순간 애순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숨이 멎는 것 같았죠. 30년 만에 실물로 보는 딸 예원이었습니다. TV 화면보다 훨씬 야위어 보이는 얼굴. 눈 밑엔 짙은 그늘이 져 있었지만 눈매와 코는 30년 전 헤어질 때의 그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내 새끼, 예원아. 당장이라도 달려가 엄마 왔다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애수는 허벅지를 꼬집으며 참았습니다. 지금 자신은 엄마가 아니라 가정부 김순애여야 했으니까요. 엄마 품에 안긴 손녀 할인이는 자지러지게 울며 발버둥을 쳤습니다. 싫어. 가. 저리 가. 낯가림이 심한 아이는 낯선 사람만 보면 경기를 일으킬 정도였습니다. 미경이 혀를 찼습니다. 벌써 도우미만 3명째 내보냈는데 어쩜 좋니? 예원이 울상이 되어 아이를 달래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때 애순의 몸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본능이었습니다. 30년 전 감옥에 가기 전날 밤까지 어린 예원을 업어재우던 그 몸의 기억. 아가, 이리 온. 애수는 무릎을 꿇고 할인이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그리고 아주 오래된 그러나 한 번도 잊은 적 없는 부드러운 억양으로 말을 건넸습니다. 우르르 까꿍, 우리 아기씨. 할미. 아니, 이 아줌마가 안아줄까?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악을 쓰며 울던 할인이가 거짓말처럼 울음을 뚝 그친 겁니다. 아이는 눈물 그렁그렁한 눈으로 애순의 깊게 패인 주름진 눈을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핏줄의 당김, 본능적인 안도감이 아이에게 전해진 걸까요? 할인이가 고사리 같은 손을 뻗어 애순의 허름한 블라우스 자락을 꽉 쥐었습니다. 그러더니 덥석 애순의 품에 안겼습니다. 예원과 미경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세상에, 할인이가 처음 보는 사람한테 안기다니. 예원이 믿기지 않는다는 듯 중얼거렸습니다. 애수는 익숙한 솜씨로 아이를 업고 등을 토닥였습니다. 아이에게서 나는 달큰한 사탕 냄새와 따뜻한 체온이 애순의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코끝이 시큰해지며 눈물이 핑 돌았지만 애수는 아이를 어르는 척하며 몰래 눈물을 훔쳤습니다. 자자앙 우리 아기. 할인이는 애순의 등에서 편안함을 느끼며 이내 새근새근 잠이 들었습니다. 예원이 간절한 눈빛으로 시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이분으로 해요. 할인이가 좋아하잖아요. 저도. 이모님 인상이 참 편하네요. 왠지 낯설지가 않아요. 낯설지가 않다. 그 말에 애순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미경은 잠든 손녀를 보며 잠시 고민하더니 안경을 고쳐 썼습니다. 신원도 깨끗하고 애도 잘 봐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근무 시작하시죠. 하지만 정식 채용은 아닙니다. 일주일 동안 지켜보고 결정하죠. 우리 집 기준 높은 거 아시죠? 애수는 90도로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사모님, 제 목숨처럼 모시겠습니다. 잘 부탁드려요, 이모님. 그 미소에 애순의 심장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어요. 30년 전 보육원 앞에서 헤어지던 날 봤던 그 어린 얼굴이 이렇게 곱게 자라서 웃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죄인 서애수는 딸의 집 문턱을 넘었습니다. 배정받은 방은 부엌 옆에 딸린 작은 쪽방이었습니다. 침대 하나 겨우 들어가는 좁은 방이었지만 애순에게는 궁궐보다 더 귀했습니다. 짐을 풀던 애순은 벽에 가만히 손바닥을 대어 보았습니다.
이 얇은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평생을 그리워하던 딸과 손녀가 숨쉬고 있었습니다. 벽을 타고 전해오는 온기에 애수는 입을 틀어막고 소리 없는 오열을 토해냈습니다. 하지만 애수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꿈만 같은 행복 뒤에 그녀의 숨통을 조여올 악연의 그림자가 서서히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대저택의 아침은 전쟁이었습니다. 입주 첫날부터 애수는 그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어요. 냄비 뚜껑 부딪히는 소리, 칼질 소리, 주방장의 날선 지시 소리가 뒤섞여 정신이 없었어요. 식탁 위에는 인류 호텔 뷔페가 부럽지 않은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주방장이 새벽부터 정성껏 끓인 전복죽에선 고소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고 그 옆엔 싱싱한 유기농 샐러드와 갓 짜낸 과일 주스가 영롱한 빛깔을 뽐내고 있었죠. 어른이 보기엔 군침이 도는 상차림이었습니다. 하지만 3살 할인이는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싫어. 안 먹어. 아이는 숟가락을 밀어내더니 의자에서 쪼르르 내려와 식탁 밑으로 쏙 숨어버렸어요. 값비싼 수입산 테이블보 밑으로 꼼지락거리는 작은 발만 보일 뿐이었습니다. 출근 준비로 바쁜 예원의 속은 타들어갔습니다. 블라우스 단추를 채우다 말고 식탁 밑을 들여다보며 애원하듯 말했죠. 할인아, 한 입만 먹자. 응? 엄마 늦었어. 제발. 하지만 아이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예원의 이마에 땀이 송글송글 맺혔어요. 시계를 보니 임원회의 시간이 코앞이었습니다. 발을 동동 굴러도 소용이 없었죠. 식탁 맞은편 미경은 신문을 펼친 채 우아하게 커피를 홀짝였습니다. 안경 너머로 며느리와 손녀를 한번 흘끗 보더니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억지로 먹이지 마라. 배고프면 다 먹게 돼 있어. 냉정한 말투였습니다. 하지만 예원의 속은 새카맣게 타들어갔죠. 아이가 제대로 먹지 않으니 하루 종일 신경이 쓰여서 일에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부엌 입구에서 눈치를 살피던 애순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사모님, 제가 한번 해봐도 되겠습니까? 예원과 미경의 시선이 동시에 애순에게 꽂혔습니다. 뭘 해보겠다는 거예요? 미경이 안경 너머로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아기밥 말입니다. 제가 간단히 옛날 방식으로 만들어봐도 될까요? 예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었으니까요. 허락이 떨어지자 애수는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번쩍이는 최신식 오븐이며 낯선 조리 도구들은 거들떠보지도 않았어요. 그녀가 찾는 건 화려한 요리가 아니었으니까요. 애수는 냉장고 깊숙한 곳을 뒤졌습니다. 그리고 구석에 방치된 묵은지 한 덩어리를 찾아냈죠. 아마 찌개용으로 남겨둔 것 같았습니다. 그 옆에서 눅눅해진 김 한 봉지와 참기름 병도 꺼냈습니다. 누가 봐도 초라한 재료들이었죠. 하지만 애순의 손이 닿자 마법이 시작되었습니다. 30년 전 가난했던 단칸방 시절 어린 예원에게 자주 해주던 방식 그대로였어요. 묵은지를 물에 씻어 군내와 매운기를 쏙 빼고 도마 위에서 잘게 다졌습니다. 톡톡톡 경쾌한 칼질 소리가 부엌에 울려 퍼졌죠. 갓 지은 따끈한 밥에 참기름을 한 바퀴 휘두르자 고소한 냄새가 진동을 했습니다. 소금을 한 꼬집 넣어 간을 맞추고 다진 묵은지와 바삭하게 부순 김가루를 넣어 조물조물 뭉쳤어요. 애순의 투박한 손 안에서 동글동글한 주먹밥이 만들어졌습니다. 모양은 울퉁불퉁하고 볼품없었죠. 애순은 속으로 웃으며 중얼거렸어요. 그래, 이게 바로 우리 예원이가 제일 좋아하던 못난이 주먹밥이지. 애순은 접시를 들고 식탁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식탁볼을 들쳤어요.
어둠 속에서 할인이의 호기심 어린 눈이 반짝였습니다. 아기씨, 이것 좀 보세요. 애순이 주먹밥을 아이 코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이게 요술공이에요. 먹으면 힘이 불끈 솟는 요술공. 할인이가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았습니다. 고소한 참기름 냄새가 아이의 식욕을 자극했나 봅니다. 애순이 주먹밥 하나를 아이 입에 쏙 넣어 주었어요. 오물오물 씹던 할인이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습니다. 맛있다. 맛있다는 감탄사가 터져 나왔습니다. 할인이는 제 발로 기어 나와 의자에 앉더니 입을 쩍 벌렸습니다. 마치 어미새를 기다리는 아기새 같았죠. 애순이 하나씩 넣어주는 족족 할인이는 볼이 미어지라 받아먹었습니다. 순식간에 접시가 깨끗하게 비워졌어요. 예원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세상에 전복죽은 쳐다도 안 보더니. 호기심이 생긴 예원이 접시에 남은 마지막 주먹밥 하나를 집어 입에 넣었습니다. 순간 예원의 동작이 멈췄습니다. 입안에 퍼지는 짭조름하고 고소한 맛. 씻은 묵은지의 아삭한 식감과 참기름 향이 혀를 감쌌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단순히 맛있다가 아니라 가슴 저릿한 무언가가 느껴졌으니까요. 아주 오래전 기억도 나지 않는 아득한 시절. 안개처럼 흐릿하지만 너무나 따뜻했던 누군가의 품, 어떤 밥상의 기억이 혀끝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목구멍이 뜨거워졌습니다. 이거. 예원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왜 그런지 자신도 알 수 없었어요. 그저 이유 모를 눈물이 툭 떨어질 것만 같았습니다. 애수는 긴장한 채 물었습니다. 입에 안 맞으십니까, 사모님? 예원은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아니요. 너무 맛있어서요. 목소리가 파르르 떨렸습니다. 이상해요, 이모님. 저는 고아라 엄마 밥을 먹어본 적이 없거든요. 보육원에서 아무리 배불리 먹어도 늘 헛배부른 것처럼 허전했는데 예원이 주먹밥을 꿀꺽 삼키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 밥알은 뱃속 빈 곳을 꽉 채워주는 느낌이에요. 마치 엄마 품처럼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애순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죠. 내 딸 예원이가 그동안 얼마나 외로웠을까, 얼마나 엄마 밥이 그리웠을까. 하지만 애수는 울음을 꾹 삼키며 애써 웃어 보였습니다. 옛날 할머니들이 다 이렇게 해주지요. 입에 맞으시다니 다행입니다. 그때 할인이가 빈 접시를 흔들며 소리쳤습니다. 이모 할머니 최고. 고사리 같은 손으로 엄지를 치켜 세우는 손녀의 재롱에 애수는 그제야 마음 놓고 활짝 웃었습니다. 할인이 입가에 묻은 밥풀을 보고 애수는 무심결에 손을 뻗어 떼어내 자기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30년 전 예원이 흘린 밥풀을 주워 먹던 습관이 그대로 나온 것이었죠. 아니, 뭐 하는 거예요? 미경이 눈살을 찌푸리며 소리쳤습니다. 비위생적이게 남의 입에 묻은 걸 왜 먹어요? 애수는 화들짝 놀라 허리를 굽혔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시골 버릇이라서 저도 모르게. 식은땀이 등을 타고 흘렀습니다. 하지만 예원이 손을 저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저도 할인이 밥풀 떼어 먹는 걸요. 예원이 애순을 보며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진짜 할머니 같고 정감 있어 좋네요. 진짜 할머니. 그 말이 애순의 가슴에 비수처럼, 아니 꽃처럼 꽂혔습니다. 맞아요. 내가 진짜 할머니예요. 하지만 차마 그 말을 입 밖에 낼 수는 없었죠. 예원이 출근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애수는 현관까지 따라 나가 구두를 가지런히 놓아주었죠. 다녀오세요, 사모님. 할인이는 제가 잘 돌볼 테니 걱정 마세요. 잘 부탁드려요, 이모님. 문이 닫히고
애수는 부엌으로 돌아왔습니다. 식탁 위에는 예원이 먹다 흘린 주먹밥 부스러기가 몇 알 남아 있었습니다. 애수는 그 작은 밥알들을 손바닥에 모았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입에 털어넣으며 소리 죽여 오열했습니다. 딸과 손녀가 맛있게 먹어준 그 밥알이 30년의 한을 녹여주는 것만 같았거든요. 내 새끼, 입맛은 안 변했구나. 주먹밥 하나로 이어진 모녀의 끈. 애수는 이 비밀스러운 행복이 부디 오래가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검은 그림자가 서서히 저택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으니까요. 어느덧 한 달이 흘렀습니다. 미경의 까다로운 눈초리 아래서 온갖 테스트를 통과하고 애수는 마침내 정식 채용이 되었어요. 첫 월급날 통장에 찍힌 숫자를 보며 애수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평생 이렇게 두둑한 돈을 만져본 적이 없었거든요. 교도소에서 나올 때 손에 쥔 영치금이 전부였던 사람에게 이 돈은 기적 같았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할인이에게 줄 간식을 사려고 재래시장으로 향했습니다. 북적이는 사람들 사이를 걸으며 이것저것 구경하는 재미가 쏠쏠했습니다. 시장 입구에 들어서자 붕어빵 굽는 고소한 냄새가 코끝을 간지렸습니다. 노릇노릇하게 구워지는 붕어빵을 보니 할인이 생각이 절로 났어요. 우리 아기씨, 이거 주면 눈이 동그라지겠지. 붕어빵 가게 앞에서 지갑을 꺼내는데 갑자기 누군가 애순의 어깨를 확 낚아챘어요. 어이, 1216번. 돈 벌었으면 수수료는 줘야지. 익숙하면서도 소름 끼치는 목소리. 애순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1216번. 그건 애순의 수감번호였어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한 달 전 다방에서 신분증을 건네줬던 명덕이 비열하게 웃으며 서 있었습니다. 뭐야? 네가 여기 왜? 애순이 사색이 되어 뒷걸음질 쳤습니다. 명덕은 애순을 자연스럽게 골목 구석으로 밀어붙였어요. 왜긴, 내가 준 신분증이 제 역할 잘하고 있나 궁금해서 왔지. 근데 언니 아주 대박을 쳤더라. 명덕이 핸드폰을 꺼내 사진 한 장을 코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애순이 바른미디어 그룹 저택 대문을 열고 들어가는 모습이 찍혀 있었어요. 내가 김순의 민증 그냥 줬겠어? 난 내가 물건 대준 사람들 어디서 뭐하고 사는지 다 관리하거든. 명덕이 애순의 새 옷을 손가락으로 튕기며 빈정거렸습니다. 다들 식당이나 여간발이 전전하는데 우리 언니만 으리으리한 재벌 회장님 댁으로 기어 들어가대? 냄새가 나잖아. 돈 냄새가. 애수는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신분증을 받을 때부터 호랑이 굴에 발을 들인 셈이었던 겁니다. 명덕아, 제발. 나 그냥 조용히 밥벌이하고 사는 거야. 그냥 가게 해줘. 하지만 명덕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뱀 같은 눈으로 애순의 귓가에 속삭였죠. 비릿한 술 냄새가 확 끼쳤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집 호구 조사를 좀 더 해봤지. 근데 그 집 며느리 이름이 정예원이고 고아 출신이라대. 애순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어디서 많이 듣던 이름이다 싶었어. 언니가 감방에서 잠꼬대할 때마다 부르던 이름, 내 딸 예원이, 우리 예원이. 그거랑 똑같아서. 아니야. 애순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그런 거 아니야. 아니긴 뭐가 아니야. 명덕이 킬킬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좁은 골목에서 메아리 쳤어요. 30년 전 헤어진 딸 이름이랑 똑같고 나이도 딱 맞아떨어지고 살인자 엄마가 신분 세탁하고 몰래 가정부로 들어갔다? 와, 내가 여기저기 미끼를 던졌는데 애순 언니 네가 역대급 대박을 물을 줄이야. 애순의 다리에서 힘이 쭉 빠졌습니다.
무릎이 꺾이며 주저앉을 뻔했어요. 축축한 골목벽에 손을 짚어 간신히 몸을 지탱했습니다. 이야, 그 집 시어머니 도미경 회장. 뉴스 보면 깐깐하기로 유명하잖아. 명덕이 손가락으로 애순의 턱을 들어 올렸습니다. 이거 알면 네 딸 바로 이혼당하고 쫓겨나겠는데? 살인자 딸을 누가 며느리로 데리고 살아? 손녀 얼굴은 다시 볼 수 있겠냐? 애수는 무릎을 꿇고 명덕의 바짓가랑이를 두 손으로 움켜쥐었습니다. 시장 바닥에 체면이고 뭐고 없었습니다. 안 돼. 제발. 목소리가 찢어질 듯 갈라졌습니다. 우리 딸은 아무 죄 없어. 내가 다 잘못했어. 제발. 그럼 입막음비를 내야지. 세상에 공짜가 어딨어? 명덕이 차갑게 내려다보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일단 500만 원 가져와. 성의가 어디까지인지 확인해 볼게. 애순의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첫 월급을 받긴 했지만 500만 원은 턱없이 부족했으니까요. 지금은 없어. 오늘 첫 월급 받았는데. 웃기지 마. 명덕이 애순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내일까지 안 가져오면 네 딸 회사 찾아가서 살인자 딸이라고 시위할 거야. 언론사 며느리니까 기자들도 바글바글 하겠지? 결국 애수는 은행으로 달려가 방금 찾은 월급은 물론 비상금으로 챙겨둔 돈까지 전부 긁어모아 명덕에게 건넸습니다. 200만 원 남짓한 돈이었습니다. 봉투를 받아든 명덕은 돈을 세어보더니 혀를 찼습니다. 일단 이자 받은 걸로 칠게. 나머지는 다음 달에 받으러 온다. 도망칠 생각 마. 네 딸 인생 조지는 거 한순간이야. 그 말이 저주처럼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돈을 뜯기고 빈털터리가 되어 집으로 돌아온 애순. 넋이 나간 표정으로 마당에서 빗자루질을 했습니다. 손에 힘이 없어서 빗자루가 자꾸만 미끄러졌죠. 이모님? 퇴근하던 예원이 그런 애순을 발견했습니다. 어디 편찮으세요? 안색이 흙빛이에요. 애순은 화들짝 놀라 황급히 빗자루질을 했습니다. 아닙니다. 속이 좀 얹힌 것 같아서요. 괜찮습니다. 예원은 부엌으로 들어가다가 식탁 위에 놓인 애순의 지갑을 보았어요. 지갑이 열린 채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안을 들여다보니 1,000원짜리 한 장 없이 텅 비어 있었어요. 이모님, 혹시 급한 일 있으세요? 예원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월급 받으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애수는 화들짝 놀라 달려와 지갑을 숨겼어요. 딸에게 협박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들킬 순 없었으니까요. 아, 그게 고향에 빚이 좀 있어서 갚느라. 신경 쓰지 마세요. 예원은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렇게 착한 분이 빚에 시달리다니. 할인이를 친손녀처럼 돌봐주시는 분인데 다음 월급 때 내가 몰래 좀 보태드려야겠다. 예원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지만 애순에게 닥친 빚은 돈으로 해결될 성질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애순은 잠든 예원의 방 문 밖에서 서성였습니다. 복도의 희미한 불빛 아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죠. 내가 떠나야 하나. 하지만 명덕이 그년이 내가 떠나더라도 여기 찾아와서 딸을 괴롭히면 어쩌지. 떠나도 문제, 머물러도 문제였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신세가 원망스러웠습니다. 30년 전 그 억울한 누명만 없었어도 이렇게 숨어 살지 않아도 됐을 텐데. 애순의 밤이 깊어갔어요. 창밖에서는 겨울바람이 창문을 덜컹덜컹 흔들었습니다. 마치 명덕이 문을 두드리는 것처럼 느껴져서 애수는 움찔움찔 놀랐어요. 한편 명덕은 허름한 술집에서 받은 돈으로 술을 퍼마시고 있었습니다. 500만 원은 껌값이지. 재벌가인데 억 단위는 뜯어야지. 명덕의 눈이 탐욕으로 번들거렸습니다. 애순아, 넌 내 평생의 로또다.
죽기 전까지 못 벗어나. 그 시각 애수는 악몽 속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꿈속에서 딸 예원이 손가락질하며 소리쳤어요. 살인자, 당신이 내 엄마라고. 끔찍해, 꺼져. 애수는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습니다. 등에 식은땀이 흥건했죠. 창밖은 아직 어두웠고 새벽바람이 창문을 덜컹거리게 흔들었습니다. 애수는 알지 못했습니다. 명덕의 탐욕이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것을. 그 그림자가 서서히 하지만 확실하게 이 평화로운 집을 향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요. 며칠 뒤 예원은 늦은 밤에야 겨우 귀가했습니다. 회사 일에 시댁 행사까지 겹쳐서 온종일 정신없이 뛰어다녔거든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발걸음이 천근만근이었습니다. 하이힐을 벗으니 발 뒤꿈치가 벌겋게 부어올라 있었죠. 오늘따라 유독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낮에 있었던 시어머니 지인 오찬 모임에서 들은 뒷말 때문이었어요. 예원이 화장실 문을 열고 나오려는데 세면대 앞에서 귀부인들이 소곤거리는 소리가 들렸던 겁니다. 그래도 도 회장님은 대단하셔. 며느리가 근본이 없는데도 참고 사시니. 그러게. 고아 출신이라며 어디서 굴러온지도 모르는 애를 며느리로 들이다니. 경준 씨는 어디서 그런 여자를 만났대? 좋은 집안 교수가 줄을 섰는데. 쉬쉬, 목소리 낮춰요. 어디서 들으면 어쩌려고. 예원은 화장실 문고리를 잡은 채 얼어붙었습니다. 맥박이 요동치고 얼굴이 화끈거렸죠. 그 사람들이 나갈 때까지 숨죽이고 서 있어야 했던 자신이 너무 비참했습니다. 모두가 잠든 밤 예원은 침대에 누워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아 어둠 속에서 한숨만 푹푹 내쉬었죠. 가슴에 돌덩이가 얹힌 듯 답답했습니다.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잠기가 밝은 애순이 거실 불빛을 보고 나온 것이었습니다. 사모님 안 주무시고 뭐 하세요? 예원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로 얼룩진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애수는 그 모습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속이 답답해서요. 예원이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술은 마시지 않았지만 맨정신이라 오히려 더 괴로웠어요. 취하면 잊을 수라도 있을 텐데. 애수는 말없이 부엌으로 갔습니다. 대추와 생강을 듬뿍 넣고 차를 끓였죠. 물이 끓기 시작하자 달콤하고 알싸한 향기가 거실을 채웠습니다. 30년 전 어린 예원이 잠 못 이루고 울 때마다 끓여주던 바로 그 차였습니다. 이거 드시면 잠이 좀 올 겁니다. 예원은 따뜻한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온기가 손바닥을 타고 가슴으로 전해지자 참았던 감정이 툭 터졌습니다. 이모님은 참 따뜻해요. 예원의 목소리가 물기에 젖어 갈라졌습니다. 우리 엄마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 말에 애순의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목구멍이 막혀서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저 예원 곁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웃기죠? 예원이 자조적으로 웃었어요. 날 버린 친엄마 얼굴은 기억도 안 나는데 남인 이모님 품이 더 그립다는 게. 애순의 손이 떨렸습니다. 용기를 내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친어머니가 보고 싶지 않으세요?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을 텐데. 순간 예원의 표정이 싸늘하게 굳었습니다. 따뜻했던 눈빛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어요. 사정이요? 무슨 사정이요? 예원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사람 죽이고 깜빵 간 게 사정인가요? 보육원 기록을 몰래 봤을 때도 신문 스크랩에도 똑똑히 적혀 있었어요. 애순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빠졌어요. 절 낳아준 여자는 범죄자예요. 그것도 살인자라고요. 예원이 마음속 깊은 독을 뱉어냈습니다. 끔찍해요.
전 제 몸에 그 여자 피가 흐른다는 게 너무 싫어요. 소름이 끼쳐요. 예원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어요. 그래서 더 완벽하게 살려고 흠잡히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거예요. 살인자의 딸이라는 게 들킬까봐 매일매일 무서워요. 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애순의 심장을 난도질했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내색할 수 없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도록 주먹을 꽉 쥐었어요. 예원이 애순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눈물에 젖은 눈이 아이처럼 연약해 보였어요. 이모님도 제가 더러우세요? 살인자의 딸이라서? 애순은 울음을 꾹꾹 삼키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사모님은 귀한 분입니다. 그 누구보다 깨끗하고 훌륭한 분입니다. 그리고 애수는 딸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자신의 존재를 부정하기로 했습니다. 맞습니다. 자식 버리고 죄 지은 애미는 애미 자격도 없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잊으세요. 죽었다 생각하세요. 그런 사람은 없는 겁니다. 자기 입으로 자신을 죽이는 순간 애순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다행히 예원은 고개를 숙이고 있어 그 눈물을 보지 못했죠. 이모님 말씀이 맞아요. 예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잊어야죠.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야죠. 따뜻한 차와 애순의 위로 덕분이었을까요? 긴장이 풀린 예원의 고개가 스르르 옆으로 기울었습니다. 이모님, 옆에 계셔주세요. 예원이 잠꼬대처럼 중얼거리더니 소파에 기댄 채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잠든 얼굴은 영락없이 3살 때의 그 모습이었습니다. 잠든 딸을 보며 애수는 입을 틀어막고 오열했습니다. 소리가 새어나갈까봐 입술을 깨물었죠. 미안하다. 미안하다 예원아. 소리 없는 통곡이 가슴을 쳤습니다. 못난 애미가 죄인이다. 네가 나 때문에 이렇게 아파하는구나. 딸이 자신을 끔찍하다고 소름 끼친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비수가 되어 심장에 박혔지만 원망할 수는 없었습니다. 모든 게 제 탓이었으니까요. 애수는 방에서 담요를 가져와 예원의 어깨를 덮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소파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아 30년 전 불러주던 자장가를 아주 작은 목소리로 흥얼거렸습니다. 잘 자라 우리 아가. 앞마당과 뒷동산에. 잠결에 그 소리를 들은 예원은 꿈속에서 따뜻한 빛에 감싸이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디선가 맡아본 포근한 냄새, 그리운 엄마 냄새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예원은 소파에서 개운하게 깨어났습니다. 창문으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죠. 식탁으로 가니 따끈한 북엇국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회장님은 조찬 모임 가셨습니다. 식사 드세요. 애순이 밥그릇을 놓으며 말했습니다. 이모님, 어제는 제가 하소연이 길었죠. 예원이 쑥스러운 듯 웃었습니다. 덕분에 푹 잤어요. 꿈도 좋은 꿈 꿨어요. 누군가 자장가를 불러주는 꿈이었는데 너무 따뜻했어요. 애순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퉁퉁 부은 눈을 들키지 않으려 고개를 푹 숙였죠. 아닙니다. 어서 드세요. 입에 맞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예원은 국을 한술 뜨다가 애순의 부은 눈을 발견했습니다. 밤새 운 것이 분명했죠. 예원은 애순이 자신의 아픈 사연에 공감해 같이 울어준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따뜻한 분이 있다니. 예원은 가슴 한구석이 뭉클해졌습니다. 하지만 예원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애순이 흘린 그 눈물이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30년의 세월을 건너온 피 맺힌 참회였다는 것을. 신명덕의 탐욕은 밑 빠진 독이었습니다. 애순이 피 같은 월급과 비상금을 털어 200만 원을 걷는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다시 연락이 왔으니까요. 애수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지난번에 준 200은 이자였다고 했지? 그새 원금이 좀 불었는데. 명덕이 전화기 너머로 비릿하게 웃었습니다. 이번엔 5천만 원 가져와. 재벌집 가정부인데 그 정도는 회장님 금고 털어서라도 구할 수 있잖아. 애순의 손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5천만 원이라니. 평생을 모아도 만질 수 없는 돈이었습니다. 애순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돈 없다. 죽이려면 죽여라. 단호하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지만 이대로 평생 갈취당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그건 오산이었습니다. 며칠 후 평화롭던 오후에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애순이 인터폰 화면을 확인하는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화면 속에 명덕이 비죽 웃으며 서 있었기 때문이죠. 손에는 큼지막한 화장품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방문 판매원이에요. 사모님 계세요? 애수는 기겁하며 맨발로 뛰쳐나갔습니다. 현관에 놓인 신발을 신을 겨를도 없었죠. 정원을 가로질러 대문 앞으로 미친 듯이 달려갔습니다. 발바닥에 자갈이 박혔지만 아픈 줄도 몰랐습니다. 대문 밖에 명덕이 서 있었습니다. 화장품 가방을 든 꼴이 가관이었지만 눈빛만은 독사처럼 음흉했습니다. 애수는 온몸으로 대문을 막아섰습니다. 들어가게 해줘. 사모님한테 좋은 화장품 팔러 왔다니까? 미쳤어? 당장 꺼져. 애순이 이를 악물고 밀어냈습니다. 안 가면 경찰 부를 거야. 경찰? 명덕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리고 목소리를 높여 소리를 질렀습니다. 부를 수 있으면 불러봐. 네 전과 기록 다 까발려 줄 테니까. 살인자 서애순이 신분 세탁하고 재벌집에 숨어 있다고 동네방네 떠들어줘. 고래고래 지르는 소리에 애순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주변에 누가 들을까봐 등골이 서늘해졌죠. 그때였습니다. 검은 세단 한 대가 대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퇴근하던 예원이었습니다. 예원이 차에서 내리며 두 사람을 의아하게 바라보았죠. 이모님? 무슨 일이세요? 맨발로. 애순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명덕이 예원을 보더니 기다렸다는 듯 비릿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이고 사모님, 안녕하세요. 명덕이 능글맞게 다가갔습니다. 제가 이 아줌마랑 아주 깊은 사이인데요. 옛날부터 알고 지낸 채무 관계랄까요? 애수는 사색이 되어 명덕의 입을 막으려 했습니다. 아닙니다, 사모님. 예전 빚쟁이입니다. 목소리가 처절하게 떨렸습니다. 제가 갚을 돈이 좀 남아서 저 때문에 오해하신 겁니다. 피곤하실 텐데 얼른 들어가세요. 예원의 머릿속에 지난번 텅 빈 지갑이 떠올랐습니다. 고향에 빚이 있다던 말도 생각났죠. 예원은 애순이 악질 사채업자에게 시달리고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얼마나 힘들면 맨발로 뛰어나오셨을까. 예원은 핸드백에서 두툼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오늘 은행에서 찾아온 남편 몰래 모아둔 비상금이었습니다. 애순이 월급날마다 빈손이 되는 게 안타까워 준비해둔 돈이었죠. 얼마면 되나요? 예원이 차갑게 물으며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눈빛이 싸늘하게 빛났습니다. 이거 받고 다시는 이모님 괴롭히지 마세요. 두 번 말 안 합니다. 애순이 기겁하며 예원의 팔을 잡았습니다. 안 됩니다, 사모님. 제발 이 돈 주지 마세요. 하지만 명덕이 더 빨랐습니다. 냉큼 봉투를 낚아채 속을 확인했죠. 현금 뭉치를 본 명덕의 입이 귀까지 찢어졌습니다. 역시 사모님이 통이 크시네. 예원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가세요. 한 번만 더 얼씬거리면 주거침입과 협박으로 고소합니다.
명덕은 봉투를 품에 넣으며 유유히 돌아섰습니다. 승리자의 미소를 짓고 있었죠. 그리고 몇 걸음 가다가 멈춰서더니 예원을 향해 의미심장한 말을 툭 던졌습니다. 역시 엄마 생각해주는 건 딸뿐이네. 피는 물보다 진하다더니. 안 그래요, 사모님? 그 한마디가 예원의 귀에 천둥처럼 꽂혔습니다. 발걸음이 멈췄어요. 엄마, 피? 무슨 소리지? 명덕이 골목 끝으로 사라졌습니다. 예원은 천천히 애순을 돌아보았어요. 가슴속에서 의구심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이모님, 예원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방금 저 여자가 한 말이 무슨 뜻이에요? 엄마라니요? 애수는 시선을 피했습니다. 땅만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 여자가 미쳐서 헛소리한 겁니다. 정신이 온전치 않아요. 신경 쓰지 마세요. 하지만 예원의 의심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애순의 헌신적인 태도, 그리움이 느껴지던 주먹밥 맛,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은 자장가. 처음 만났을 때부터 유독 자신에게 잘해주던 눈빛, 할인이를 핏줄처럼 아끼던 모습, 그리고 방금 명덕이 던진 말. 모든 조각들이 머릿속에서 뒤엉키더니 퍼즐이 맞춰지듯 하나씩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예원은 잠들지 못하고 침대에서 뒤척였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명덕의 말을 수백 번 되뇌었죠. 엄마 생각해주는 건 딸뿐. 아무리 생각해도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설마 하는 생각이 자꾸만 고개를 들었으니까요. 결국 목이 말라 물을 마시러 나왔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애순의 방에서 옅은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문틈 사이로 가느다란 빗줄기와 함께 작은 말소리가 들렸죠. 궁금증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예원은 숨을 죽이고 방문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문에 귀를 가까이 대자 애순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명덕아, 제발. 애순의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울먹이고 있었죠. 내 딸은 건드리지 마. 내가 다 할게. 돈이든 뭐든 다 할 테니까. 예원이는 아무것도 몰라야 해. 제발. 예원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숨이 턱 막혔어요. 내 딸, 예원? 지금 뭐라고 하는 거야? 믿을 수 없는 진실이 망치처럼 머리를 때렸습니다. 예원은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비명이 새어나갈 것 같았거든요. 온몸이 사시나무 떨듯 떨렸습니다. 배신감과 충격, 그리고 공포가 쓰나미처럼 밀려왔습니다. 따뜻하다고 믿었던 품이 살인자의 품이었다니. 위로해준다고 생각했던 손이 사람 죽인 손이었다니. 어젯밤 죽은 사람 취급하라고 했던 게 자기 얘기였어? 모든 기억이 필름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주먹밥을 먹고 왜 그리운 맛이 났는지, 자장가가 왜 익숙했는지, 그녀가 왜 그토록 자신에게 헌신적이었는지, 모든 것이 이해되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 자신이 애순에게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친엄마가 끔찍하게 싫어요. 소름 끼쳐요. 그 말을 듣고도 묵묵히 받아내던 애순의 표정이 떠오르자 예원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예원은 떨리는 몸을 가누며 자신의 방으로 도망쳤습니다. 발소리가 나지 않도록 벽을 짚으며 걸었죠. 문을 닫고 등을 기댄 채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타버린 것 같았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게 슬픔 때문인지 분노 때문인지 배신감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모든 감정이 뒤엉켜서 구분이 되지 않았으니까요. 예원은 무릎을 끌어안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창밖이 서서히 밝아오고 있었지만 예원의 마음은 칠흑 같은 어둠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밝자 예원은 결심했습니다. 오늘 끝장을 보겠다.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내 손으로 끊어내겠다. 더 이상 속으면서 살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택에는 살얼음판 같은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미경이 일찍 외출한 사이 예원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차가운 얼굴로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식탁 위에는 여느 때처럼 애순이 정성껏 차린 아침상이 놓여 있었죠. 김이 모락모락 나는 쌀밥과 맑은 북엇국. 예원은 그 따뜻한 밥상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모님, 잠깐 앉아보세요. 애수는 행주질을 하다가 멈칫했습니다. 예원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서늘했기 때문입니다. 네, 사모님. 무슨 일이십니까? 애순이 젖은 손을 앞치마에 닦으며 식탁 앞에 섰습니다. 예원은 애순을 똑바로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당신, 애순의 손이 멈췄습니다. 정체가 뭐야? 진짜 김순애 맞아? 아니면 서애순이야?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예원이 한 걸음 다가섰어요. 우리 엄마냐고. 예원의 목소리가 파르르 떨렸습니다. 애순에 들려있던 행주가 툭 떨어졌습니다. 애순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예원의 경멸 어린 눈빛을 본 순간 모든 것이 들통났음을 직감했죠. 어떻게 알았지? 애순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당장이라도 무릎 꿇고 그래, 내가 네 엄마다. 미안하다. 라고 빌고 싶었습니다. 딸의 손을 잡고 펑펑 울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내가 엄마라고 인정하면 예원이는 평생 살인자의 딸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게 된다. 시댁에서도 쫓겨날지 모른다. 내 더러운 죄가 딸의 인생까지 망칠 순 없어. 애수는 입술을 꽉 깨물어 피 맛을 삼켰습니다. 정을 떼야 한다. 내가 천하의 쓰레기가 되어야 한다. 그래야 예원이가 나를 찾지 않고 미련 없이 저 화려한 세상에서 잘 살 수 있다. 애수는 눈빛에서 온기를 싹 지워버렸습니다. 그리고 30년 전 딸을 버리고 떠날 때보다 더 독한 가면을 썼습니다. 차갑고 탐욕스러운 눈빛으로 돌변했죠. 그래, 용케 알았네. 맞다. 내가 네 애미 서애순이다. 애순이 뻔뻔하게 고개를 쳐들며 대답했습니다. 예원은 배신감에 치를 떨었습니다. 목적이 뭐야? 날 버리고 갔으면 잘 살기나 하지. 왜 이제 와서 내 앞에 나타난 거야? 돈 때문이야? 그래서 들어온 거야? 애수는 제 가슴을 칼로 난도질하는 심정으로 입을 열었어요. 그래. 30년 깜빵 살고 나오니 갈 데도 없고 딸이 재벌가 며느리 됐다길래 덕 좀 보고 팔자 좀 고치려고 왔다. 왜 억울하냐? 안 그래도 네가 눈치가 빨라서 한미천 크게 챙겨서 뜨려고 했는데 아쉽게 됐네. 모진 거짓말이 입술을 떠났어요. 한마디 할 때마다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예원은 비명을 지르듯 소리쳤습니다. 나가. 당장 나가. 당신 같은 엄마 둔 적 없어. 내 눈앞에서 사라져. 다시는 할인이 근처에도 얼씬거리지 마. 안 그래도 갈 거다. 더러워서 간다. 다신 안 온다. 애수는 쏘아붙이고는 뒤도 안 돌아보고 자신의 방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방문을 닫자마자 애수는 다리가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입을 틀어막고 소리 없는 오열을 토해냈죠. 미안하다 예원아. 나를 증오해라. 그리고 잊어라. 제발 행복해라. 지체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도미경 회장이 오기 전에 사라져야 했습니다. 애수는 미친 사람처럼 짐을 쌌습니다. 손이 덜덜 떨려 옷이 자꾸 바닥으로 떨어졌죠. 옷장에 있던 화려한 도우미 유니폼은 벗어두고 30년 전 출소할 때 입고 나왔던 그 낡은 옷을 꺼내 입었습니다. 빨리 가야 해.
내가 사라져야 우리 딸이 살아. 내가 없어야 예원이가 행복해. 애수는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고 허둥지둥 가방 하나만 달랑 맨 채 방을 나섰습니다. 거실에 있던 할인이가 짐을 든 애순을 보고 아장아장 달려왔습니다. 이모 할미, 어디가? 나도 갈래. 애순의 눈이 흔들렸어요. 당장이라도 손녀를 꼭 안아주고 싶었습니다. 이 작고 따뜻한 아이를, 분냄새가 나던 이 아이를, 처음 만난 날 자신의 품에 덥석 안겼던 이 아이를. 하지만 예원이 서슬퍼런 눈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무너지면 모든 게 수포로 돌아갑니다. 애수는 눈을 질끈 감고 한 걸음 물러나며 손을 뿌리쳤습니다. 저리 가. 할머니, 이제 가야 해. 할인이가 당황한 표정으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예원이 비명을 지르며 달려와 아이를 감싸 안았죠. 미쳤어. 애한테 무슨 짓이야. 애수는 그 틈을 타 도망치듯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대문을 향해 전력 질주했죠. 밖에는 때마침 억수 같은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하늘도 모녀의 비극을 슬퍼하는 듯 했습니다. 애수는 우산도 없이 비를 맞으며 저택을 빠져나갔습니다. 다신 오지 마. 그땐 진짜 가만 안 둬. 예원이 현관까지 쫓아나와 울부짖었습니다. 애수는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것으로 범벅이 된 채 딸의 저주를 들으며 빗속의 어둠으로 사라졌습니다. 쾅! 대문이 닫히고 애순의 모습은 완전히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폭우 소리만이 남겨진 저택을 때렸습니다. 예원은 닫힌 대문을 노려보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죠. 분노와 배신감에 몸을 떨던 예원은 집 안으로 들어와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이제 끝이야. 다 끝났어. 저런 여자는 엄마도 아니야.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개운하지 않았어요. 텅 빈 거실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빗줄기가 쏟아지는 게 보였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방금 전 장면이 자꾸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애순이 할인이를 밀칠 때 그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눈을 질끈 감은 얼굴, 이를 악문 입술, 그리고 돌아서던 순간 어깨가 미세하게 들썩이던 모습, 뭔가 이상했습니다. 뭔가 맞지 않았어요. 하지만 예원은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속지 말자. 저 여자는 살인자야. 30년 동안 날 버려두고 이제 와서 돈 때문에 나타난 거야. 저 눈물도 다 연기일 거야.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뭔가 개운치 않은 뒷맛이 남았어요. 가슴 한구석이 싸늘하게 비어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창밖의 빗줄기는 점점 더 거세졌고 예원은 그 소리를 들으며 한동안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애순이 폭풍처럼 떠나버린 뒤 예원은 홀린 듯 그녀가 머물던 좁은 방으로 향했습니다. 발걸음이 저절로 움직였어요. 왜 그 방으로 가는지 자신도 알 수 없었어요. 비는 여전히 억수같이 쏟아지고 있었죠. 창문에 빗방울이 부딪히는 소리가 유난히 날카롭게 들렸습니다. 방문을 열자 아직 애순의 냄새와 파스 냄새가 섞인 묘한 향기가 남아 있었어요. 허리 아플 때 붙이던 파스 냄새. 그 냄새마저 지워버리겠다는 듯 예원은 거칠게 옷장 문을 열었습니다. 텅 빈 옷장이었어요. 옷걸이는 다 비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옷장 깊숙한 안쪽 어둠 속에 낡은 천으로 꽁꽁 싸맨 보따리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어요. 돈이라도 숨겨놨나 보지. 예원은 비아냥거리는 마음으로 보따리를 꺼내 거칠게 매듭을 풀었습니다. 하지만 보따리가 풀리자 쏟아져 나온 건 돈다발이 아니었습니다. 누렇게 바랜 종이 뭉치, 낡은 수첩들, 그리고 꼬질꼬질하게 달아빠진 아기 베네 저고리 한 벌이 와르르 쏟아졌습니다.
예원은 떨리는 손으로 가장 위에 있는 편지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수신, 사랑하는 딸 예원이에게. 발신, 청주여자교도소 1216번 서혜순. 빨간 반송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수백 통의 편지가 전부 그랬죠. 단 한 통도 전달되지 못한 채 돌아온 편지들이 30년의 세월만큼 쌓여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구겨지고 빛바랜 종이 위에 삐뚤빼뚤한 글씨가 눈물 자국과 함께 빼곡했습니다. 예원아, 밥은 먹었니? 오늘은 네 생일이구나. 미역국은 먹었니? 엄마는 오늘도 네 생각만 해. 보고 싶다, 내 새끼. 엄마가 이렇게 됐지만 넌 잘 살아야 해. 꼭 행복해야 해. 예원의 손이 사시나무 떨듯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종이들 중 탄원 서사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존경하는 판사님, 제 딸을 지키려다 그랬습니다. 제가 죽인 것도 아닙니다. 그 남자가 3살 된 제 딸을 해치려 했습니다. 저는 엄마로서 딸을 지켜야 했습니다. 제발 재수사해 주십시오. 30년 내내 꾹꾹 눌러 쓴 억울함의 기록들이었습니다. 한 장, 2장, 셀 수도 없이 많은 탄원서가 있었지만 세상은 그녀의 목소리를 들어주지 않았던 겁니다. 예원은 숨이 턱 막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손때 묻은 낡은 육아수첩을 펼쳤습니다. 우리 예원이 첫일난 날, 예원이가 처음으로 엄마라고 부른 날, 세상에서 제일 예쁜 내 보물. 수첩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최근에 적힌 일기가 있었습니다. 물기에 번진 잉크 자국이 선명했죠. 예원이가 나보고 엄마 같다고 했다. 죽어도 여한이 없다. 나는 죄인이니 언젠가는 떠나야겠지. 더 이상 짐이 될 순 없어. 미안하다. 사랑한다, 예원아. 예원은 가슴을 치며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돈 때문에 온 게 아니었어. 목소리가 갈라져 비명이 되었습니다. 바보같이 혼자서 내가 엄마를 내쫓았어. 나를 지키려고 감옥에 간 엄마를. 내가. 예원은 보따리를 품에 안은 채 미친 사람처럼 뛰쳐나갔습니다. 현관에서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하고 맨발로 차에 시동을 걸었죠. 찾아야 해, 가서 빌어야 해. 폭우가 쏟아지는 밤이었습니다. 예원의 차가 빗길을 갈랐습니다. 와이퍼가 쉴 새 없이 움직여도 앞이 보이지 않을 만큼 비가 퍼부었죠. 터미널로 향하는 국도변. 가로등 불빛 아래 우산도 없이 비를 맞으며 절뚝거리는 애순의 처량한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낡은 보따리 하나를 짊어진 너무나 작고 초라한 뒷모습. 엄마. 예원이 급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차가 빗길에 미끄러지며 갓길에 멈춰섰습니다. 엄마, 가지마. 내가 잘못했어. 그 소리에 애순이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예원아, 오지마. 위험해. 돌아가. 예원이 엄마에게 가기 위해 도로로 발을 내디딘 순간이었습니다. 맞은편에서 빗길에 미끄러진 승용차 한 대가 굉음을 내며 예원을 덮쳤습니다. 헤드라이트 불빛이 예원의 눈을 찔렀습니다. 안 돼. 애순이 몸을 날리려 했지만 늦었습니다. 쾅! 둔탁한 충격음과 함께 예원이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예원아. 애순의 처절한 비명이 빗소리를 뚫고 울려 퍼졌습니다. 애순은 비틀거리며 달려가 정신을 잃은 예원을 끌어안았습니다. 안 돼. 눈 떠, 예원아. 엄마야. 제발 눈 떠. 애순은 딸을 품에 안은 채 절규했습니다. 하늘이 무너져 내린 것 같았습니다. 병원 응급실 복도. 연락을 받은 남편 경준과 시어머니 미경이 사색이 되어 달려왔습니다. 예원아. 수술실 앞 빨간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나왔어요. 비장 파열로 인한 복강 내 출혈이 너무 심합니다.
환자분 혈액형이 희귀한 RH-O형이라 당장 수혈할 재고가 없습니다. 의사의 목소리가 다급해졌습니다. 폭우 때문에 혈액 배송 차량도 고립됐습니다. 당장 수혈하지 않으면 쇼크사가 옵니다. 가족분들 중에 같은 혈액형 없습니까? 경준과 미경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저희는 A형이랑 B형입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돈은 얼마든지 드릴 테니 제발. 미경마저 다리가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천하의 재벌 회장도 죽음 앞에서는 무력했습니다. 골든타임이 지나가는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구석에서 젖은 옷을 입고 덜덜 떨고 있던 애순이 의료진의 팔을 거칠게 낚아챘습니다. 접니다. 제 피 뽑으세요. 애순의 눈이 광기로 번들거렸습니다. 제가 RH-O형입니다. 당장 수혈해 주세요. 의료진이 당황했습니다. 환자분과 혈액형이 같으신가요? 확실합니까? 응급교차 검사만 하고 바로 들어갑니다. 다급해진 애수는 옆에 시어머니와 사위가 있다는 것도 잊은 채 울부짖었습니다. 확실합니다. 내가 이 아이 애미입니다. 내가 낳았어요. 제발 내 피 뽑아요. 어서. 그 순간 미경과 경준의 표정이 경악으로 굳어졌습니다. 미경이 떨리는 입술로 물었습니다. 지금 뭐라고 했나? 자네가 애미라니? 우리 새아가 엄마란 말인가? 설명할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애수는 간호사에게 끌려가 체열 침대에 누웠습니다. 간호사가 굵은 바늘을 애순의 앙상한 팔에 꽂았습니다. 제 피 다 가져가도 좋아요. 제발 내 딸만 살려주세요. 애순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붉은 피가 팩에 빠르게 채워졌고 간호사들은 그걸 들고 수술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딸이 더럽다고 끔찍하다고 거부했던 그 피가 이제 딸의 유일한 생명줄이 되어 흘러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피를 너무 많이 뽑아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린 애수는 정신을 잃어가면서도 수술실 쪽만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예원아, 살아라. 제발 살아라. 미경은 유리창 너머로 그 처절한 광경을 목격하며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고아라던 며느리에게 친엄마가 있었어. 그것도 저 입주 도움이었다니. 미경은 큰 충격에 휩싸였지만 동시에 자기 목숨을 내던져 자식을 살리려는 애순의 위대한 모성 앞에 숙연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술실에 불이 꺼질 때까지 애순의 기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응급수혈은 기적적으로 성공했습니다. 애순의 피는 튜브를 타고 예원의 몸속으로 들어가 꺼져가는 생명을 붙들었습니다. 수술실에 빨간 불이 꺼지고 의료진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죠. 의사가 애순의 앙상한 팔에서 바늘을 빼고 지혈밴드를 붙였습니다. 한숨 돌리는가 싶던 찰나 간호사가 차트를 들고 애순에게 다가왔습니다. 보호자님, 너무 위급해서 일단 체열부터 했는데 전산 등록하려면 신분증 주셔야 해요. 혈액관리법상 필수입니다. 침대에 힘없이 누워있던 애순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죠. 이제 와서 위조된 김순의 주민등록증을 내밀면 방금 들어간 피의 주인이 바뀐 셈이 되어 더 큰 문제가 생길 판이었습니다. 게다가 바로 옆에는 미경이 서슬퍼런 눈으로 지켜보고 있었으니까요. 애수는 떨리는 손으로 보따리 틈을 뒤졌습니다. 비닐에 쌓인 종이 한 장을 꺼냈어요. 신분증은 아직 못 만들었고 나라에서 준 게 이것뿐입니다. 간호사가 서류를 받아들고 내용을 확인하다 멈칫했습니다. 눈이 동그래졌죠. 그 틈에 도미경의 시선이 종이에 꽂혔습니다. 상단에 적힌 출소 증명서, 붉은 도장과 함께 박힌 성명, 서애순, 수용기간 30년. 미경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3살 손녀를 그렇게 예뻐하던 입주도우미 김순애가
30년 복역한 범죄자 서혜순이라니. 비서실장이 경악하며 나서려 하자 도미경이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조용히 해. 지금은 예원이 깨어나는 게 먼저다. 입단속 철저히 시켜. 하지만 보는 눈이 너무 많았습니다. 서류를 확인한 간호사들의 수군거림, 응급실을 오가는 직원들의 귀를 통해 소문은 발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바른미디어 며느리한테 수혈한 그 아줌마 정가자래. 30년 살았다던데. 친엄마래. 예원과 애수는 몸을 회복하고 퇴원했지만 소문은 이미 증권가 지라시로까지 번졌습니다. 그룹 주가가 출렁였고 인터넷에는 악성 댓글이 넘쳐났습니다. 임원들은 미경에게 그룹 이미지를 위해 며느리를 정리해야 한다며 빗발치게 건의했죠. 예원은 죄인의 심정으로 지냈습니다. 집안에서도 눈치를 보며 숨죽여 다녔고 애수는 도우미 방에 스스로를 가두고 물 한 모금 넘기지 못한 채 알아누웠습니다. 며칠 뒤 미경의 호출이 떨어졌습니다. 예원이 너 몸 좀 괜찮으면 지금 당장 서재로 와라. 예원은 올 것이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옷매무새를 다듬으며 이혼을 각오했죠. 엄마를 지키려면 내가 나가야 해. 내가 이 집에서 나가면 엄마한테는 더 이상 손 뗄 명분이 없어질 거야. 무거운 침묵이 감도는 서재. 미경은 창밖을 등지고 서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두툼한 서류 봉투가 놓여 있었죠. 예원은 서류 봉투를 보자마자 이혼 서류라 확신하고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 제 출신이. 어머니와 그룹 명예에 먹칠을 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나가겠습니다. 대신 저희 어머니는 아무 죄가 없으십니다. 제발 죄를 묻지 말아주세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미경은 서류 봉투를 던지는 대신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모가차 한 잔을 예원의 앞으로 쓱 밀었어요. 마셔라. 놀란 가슴 진정시키는 데는 이게 최고다. 예원이 놀란 눈으로 쳐다보았습니다. 미경이 천천히 안경을 벗으며 말했어요. 병원에서 다 봤다. 네 애미가 내민 그 증명서. 30년을 복역한 자. 맞더구나. 미경의 목소리는 차갑지만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동시에 봤다. 제 치부를 만천하에 까발리면서까지 자식 살리겠다고 팔 걷어붙이는 그 눈빛을. 미경이 창가로 걸어가며 말을 이었어요. 그건 흉악범이 아니라 그냥 딸을 사랑하는 어미였다. 나도 자식을 키워봐서 안다. 저런 눈빛은 연기로 안 돼. 미경이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이혼 서류가 아니라 30년 전 살인사건 재조사 보고서가 들어 있었어요. 예원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30년 전 사건 기록을 다시 조사해 보라고 지시했다. 우리 그룹 정보력을 총동원했지. 역시나 뭔가 석연치 않더구나. 미경이 예원의 차가운 손을 꽉 잡았어요. 그 손길이 투박하지만 바위처럼 든든했습니다. 도망가지 마라. 넌 내 며느리고 바른미디어 그룹의 안주인이다. 미경의 눈빛이 단호했어요. 하지만 지금 넌 재벌가 며느리이기 이전에 억울한 엄마의 딸이어야 해. 가서 어머니 모셔와라. 최고의 변호인단은 내가 붙여주마. 바른그룹 법무팀, 이럴 때 쓰라고 있는 거다. 예원은 시어머니의 예상치 못한 지지에 오열했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미경의 지시는 신속하고 무자비하게 이행되었습니다. 그녀는 직접 당시 사건을 조작했던 비리 형사를 찾아갔습니다. 은퇴 후 허름한 낚시터를 운영하고 있던 형사는 검은 세단 행렬이 들어서자 사색이 되었습니다.
미경은 현금이 가득 든 가방과 30년 전 비리 장부를 동시에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선택하세요. 사실대로 증언하고 평생 먹고 살 돈을 받든지 아니면 손주들 보는 앞에서 감옥에 가시든지. 미경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형사는 미경의 서슬퍼런 기세에 눌려 무릎을 꿇고 자백했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식은땀이 흘러내렸어요. 잘못했습니다. 그때 위에서 시키는 대로 조작했습니다. 그 여자는 살인자가 아니었습니다. 드디어 재심 공판이 열렸습니다. 법정에는 긴장감이 흘렀어요. 피고인석에 앉은 58세의 서혜수는 30년 전처럼 떨고 있었습니다.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모으고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방청석 맨 앞줄에 예원과 미경, 사위 경준이 든든하게 지키고 앉아 있었어요. 애순이 고개를 들어 방청석을 바라볼 때마다 예원이 힘내라는 눈빛을 보내주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 로펌의 변호사들이 검찰의 논리를 조목조목 반박했어요. 결정적으로 애순이 살인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증거도 확보했죠. 증인으로 나온 비리 형사의 양심 선언도 법정을 뒤흔들었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어 내려갔어요. 애순의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30년을 기다렸던 순간이었어요. 피고인 서혜수는 당시 급박한 위험에서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저항한 점이 인정된다. 따라서 본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피고인 서혜순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탕, 탕, 탕. 의사봉 소리가 울렸습니다. 판결이 내려지는 순간 법정은 눈물바다가 되었어요. 애수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예원이 뛰어와 엄마를 끌어안았어요. 엄마, 이제 됐어. 예원의 외침이 법정을 울렸습니다. 미경도 손수건으로 눈가를 훔치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어요. 그녀의 결단이 한 가정을 살렸습니다. 법정 밖으로 나오는 길, 수많은 기자가 몰려들었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습니다. 마이크가 사방에서 들이밀어졌어요. 예원은 더 이상 엄마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당당하게 엄마의 손을 높이 치켜들며 말했어요. 제 어머니는 죄인이 아닙니다. 30년 전 3살이었던 저를 목숨 걸고 지켜낸 영웅입니다.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지만 예원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애수는 고개를 들고 세상의 빛을 마주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딸이 손을 꽉 잡아주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미경은 애순을 정식으로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사돈,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편하게 지내세요. 애순은 뜨거운 밥 한 숟가락을 입에 넣었습니다. 목에 걸려있던 가시가 비로소 빠져나감을 느꼈습니다. 밥이 이렇게 맛있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애수는 딸과 사돈의 손을 맞잡으며 태어나 처음으로 내일이 기다려지는 밤을 맞이했습니다. 몇 달 후 대저택 별채. 따사로운 햇살이 정원 가득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왔어요. 애순이 텃밭에서 상추와 고추를 가꾸고 있었습니다. 흙을 만지는 손길이 정성스러웠어요. 얼굴에는 평온함이 가득했어요. 이렇게 따뜻한 햇살 아래서 텃밭을 가꾸는 게 꿈만 같았습니다. 할머니, 할인이가 아장아장 뛰어왔습니다. 유치원 가방을 맨 채로 애순의 등 뒤에 매달렸죠. 이제는 누구보다 할머니 껌딱지였습니다. 오냐, 우리 강아지. 유치원 잘 다녀왔어? 애수는 흙 묻은 손을 툭툭 털고 할인이를 번쩍 안아 올렸습니다. 아이의 웃음소리가 마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퇴근한 예원이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엄마, 무리하지 말라니까. 텃밭 일은 나중에 기사님 시켜. 아이고,
이 정도는 일도 아니다. 내 손주 먹일 건데 내가 해야지. 애순의 얼굴에는 더 이상 그늘이 없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미경, 경준, 예원, 할인, 그리고 애순이 모두 한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식탁에는 애순표 못난이 주먹밥과 미경이 좋아하는 궁중 갈비찜이 나란히 올라와 있었습니다. 두 어머니의 손맛이 어우러진 진정한 화합의 밥상이었죠. 미경이 주먹밥 하나를 집어먹으며 말했습니다. 사돈, 이 주먹밥은 언제 먹어도 별미예요. 비법 좀 알려주세요. 애수는 수줍게 웃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회장님 입맛에 맞으시다니 영광입니다. 비법은 없고 그냥 손맛이지요. 식사 도중이었습니다. 갑자기 예원이 수저를 놓더니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욱! 모두가 놀라서 예원을 쳐다보았습니다. 경준이 안색이 변하며 물었죠. 여보, 왜 그래? 어디 아파? 예원은 괜찮다는 듯 손을 저으며 수줍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초음파 사진 한 장을 꺼내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사실은 둘째가 생겼어요. 구주래요. 식탁은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다가 곧이어 환호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정말이냐? 경사 났구나. 경사 났어. 미경이 손뼉을 치며 기뻐했습니다. 할인이는 나 동생 생겨? 라며 눈을 동그랗게 떴죠. 애수는 감격하여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고맙다. 정말 고맙다. 새로운 생명의 소식은 과거의 아픔이 완전히 치유되었음을 알리는 신호탄과도 같았습니다. 경준이 들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장모님, 다음 주 가족여행, 태교 여행 겸해서 가시죠. 여권 나오셨죠? 애수는 장모님이라는 호칭이 아직도 꿈만 같았습니다. 내가 가도 되는 건가? 사돈 어른도 가시는데 폐가 되지 않을까? 예원이 애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무슨 소리야? 엄마 없이 무슨 재미로 가? 엄마가 제일 중요하지. 할인이도 거들었습니다. 맞아. 할머니랑 비행기 탈 거야. 그날 밤 애수는 자신의 방에서 새 육아 수첩을 펼쳤습니다. 30년 전 낡은 수첩 대신 예원이 사준 예쁜 꽃무늬 수첩이었습니다. 오늘 예원이가 둘째 소식을 전했다. 나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할머니다. 30년 전 감옥 차가운 바닥에서 빌고 또 빌었던 소원이 이루어졌다. 예원이 들어와 애순의 어깨를 주물러 주었습니다. 엄마 낳아줘서 고마워. 그리고 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지켜줘서 고마워. 예원의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애수는 딸의 손을 잡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창밖에는 둥근 보름달이 환하게 떠 있었죠. 30년 전 쇠창살 너머로 보며 눈물 흘리던 그 달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전혀 다르게 보였습니다. 내가 더 고맙다. 이렇게 살아줘서, 내 딸로 있어줘서. 애수는 마음속으로 젊고 가여웠던 자신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애순아, 고생했다. 잘 버텼다. 이제 행복만 하자. 며칠 뒤 인천공항 출국장. 애수는 생전 처음 받아본 여권을 가슴에 꼭 품고 있었습니다. 옆에는 짐가방을 든 경준과 할인이의 손을 잡은 미경이 서 있었습니다. 사돈 갑시다. 비행기 놓치겠어요. 미경이 활짝 웃으며 애순을 바라보았습니다. 네, 회장님. 애순은 출국장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눈부신 하늘길이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핏줄은 끈질기고 모성은 위대합니다. 돌아온 어머니와 딸의 잃어버린 30년은 이제부터 채워갈 사랑으로 충분할 것입니다. 애수는 공항 천창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습니다. 마치 자신의 마음처럼.
30년 동안 먹구름이 가득했던 하늘이 드디어 개었습니다. 엄마, 빨리 와. 먼저 걸어가던 예원이 뒤를 돌아보며 손짓했습니다. 애수는 환하게 웃으며 딸을 향해 힘차게 걸어갔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행복을 향해서.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디에서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한 분 한 분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고 건강한 하루 보내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햇살 같은 이야기였습니다.